오늘 해야 할 부분은 이제 난방 설비 부분인데요. 난방 설비 복사 난방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 복사 난방. 우리가 이제 바닥 패널리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아파트나 주택 들어가는 이 방법이다. 이 복사 난방이죠. 이 복사 난방은 이제 온수 난방과 거의 유사해요. 왜냐면 보일러가 있죠. 이 보일러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팽창 탱크 있고요. 여기도 헤더가 있겠죠, 사실. 헤더가 있으면 헤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코일, 바닥에 이렇게 배관을 깔았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닥 부분이죠. 바닥 부분에 판넬 히팅, 배관을 따라서 갔다가 되돌아갔다 갔다 하는 이걸 우리가 복사 난방이라 하죠. 이 복사 난방은 말 그대로 복사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매체 없이 열을 이동시키고 운반시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복사 난방이 어떤 일단 장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 일단 지속 난방에 적합해요. 장기 난방 적합하고, 그 다음에 매체 없이 열을 이동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환기를 자주 한다. 환기를 좀 자주 해도 난방 효과가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는 장점이죠. 바로 대류 난방처럼 바로 그 난방 효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근한 이 열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음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소음 거의 없고 이 먼지 날리는 이런 현상 거의 없습니다. 이 대류 난방 같은 이게 공기에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먼지가 많이 날려가는 현상 생기는데 뭐 거의 없어요. 소음이나 이런 게 복사 난방은 장점이죠. 그 다음에 쾌적하죠. 일단 중요한 게 가장 쾌적도가 높아요. 가장 우수한 방식이죠. 더군다나 이 그 복사 난방은 상하의 온도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작다. 그게 뭐냐면 이 대류 난방은 상부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요. 하부는 온도 낮거든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단점을 얘기해주면 단점이 없을까? 많죠. 그 중에 제일 큰 단점이 뭘까? 일단 고가예요. 유지보수비 고가고 설치비 고가이고, 그렇죠? 비용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낮은 열을 슬슬 이동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복사 난방 하게 되면 고가다. 고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설치비도 많이 들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단열재 있죠? 단열재 부착이 필요하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바닥 재료에 단열재라든가 뭐 우리가 다시 뭐 체험총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46쪽에 이제 뭐 예제가 나오죠. 이 바닥 복사 난방이나 소멸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기 난방과 비교해 열용량이 작다. 열용량은 그 증기 난방보다 커요. 근데 반열 조정이 쉽다? 그건 쉽겠지. 왜냐면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니까, 현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뭐 1번 답이네.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이 부속기가 나와요. 246쪽에. 증기난방 봤더니 뭐 중기트랩, 냉각레그는 차가운 달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피복을 하지 않는 구간을 1.5m 이상 두는 공간을 우리가 냉각 레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트퍼스법 공부했었죠. 보일러의 빈불되게 방지하기 위해서 응축수관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전수면 이상으로 환수하는 이런 접속 방법을 얘기하더라. 이 가마밸브 오케이. 그 다음에 온수난방은 팽창탱크나 리턴컵. 이때 리턴컵은 우리 급탕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라제타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에 설치하는 거. 출구에 설치해서 순환장을 조절하는 게 바로 리턴콕입니다. 그래서 리턴콕은 방열기의 입구가 아니라 어디다? 출구에 설치하는 거. 출구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 방열량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고 이때 이제 그 요즘에 공학 단위를 이제 그 국제 단위 쓰다 보니까 미터 제곱분의 뭐 킬로와트 또는 킬로와트 퍼 미터 제곱해서 0.75, 0.523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난방은 0.75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 온수난방은 0.523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사난방의 온수온돌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이 바탕체 구조체가 있어요.
구조체 있습니다. 이거를 이 바탕층이라 그래요. 구조체를. 이 단열층에 있죠. 그 다음에 체온층 있어요. 열을 보관해야 되거든요.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을 보관하는. 그 다음에 여기 배관층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감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방바닥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닥의 총 열관류를 계산해요. 계산하고 이 열관류의 저항 역수값이 총 열관류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 열관류 저항은 이제 뭐 위치별로 달라요. 다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배관층에서 바탕층 사이 여기죠. 응? 응? 그러니까 체형층과 단열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열관류 저항은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 배관층과 바탕 사이가 체형층과 단열층 얘기죠. 여기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 요걸 얘기해요. 요거에 열 전도 저항이 있어요. 부분에 저항이 있는데 이 연료도 저항은 이걸 R이 할게요. RT라고 할까요? 그것은 RT 곱하기라고 해서 보통 60% 이상. 그 다음에 최하층일 때는 전체 열관류 저항 곱하기 0.7 이상. 0.6이라는 것은 60% 얘기하는 거고 0.7은 70%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0% 또는 70%. 그래서 우리가 열관류 율의 역수인데 이것은 60% 이상. 열관류 저항의 60% 이상. 뭐가? 열 전도 저항이죠, 사실은. 최하층과 요구되는 열관류 저항이 70% 이상이다라고 해요. 열 저항은 열 저항, 열전도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저항. 이 열전도 저항 값은 전체 총 열관류 저항의 우리가 보통 7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는 뭐 70% 이상을 여기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만큼 단열층과 체험층의 저항값이 높아야 되고 특히나 이 단열층의 저항값이 높도록 설계가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열층 강도, 그 내열성, 내구성 단열층 위 적재하중 및 고중하중에 뭐 단열층 이거 당연히 건드려야겠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중이 높아서 이 단열재가 막 찌그러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고, 이 방수 처리는 뭐냐? 지면에 접할 때는 10cm 이상, 주변 높이보다 한 10cm 이상 높게 방수 처리하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험 나왔었죠. 뭐 중요한 건 이런 게 나와. 방수 처리 몇 cm 이상, 뭐 10cm 이상 이렇게 나왔죠. 소리 높게 해라, 높게 방수 처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바탕이 지면에 접할 경우에는 그 단열재 윗부분의 방수 처리. 이 얘기는 이제 고온축에 두라는 얘기야. 고온축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아래가 아니라 위에 단열재 위쪽에 방수 설치해라 라고 해서 요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배관층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이제 간격을 뭐 좁혀야겠죠. 넓히면 그만큼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입니다. 248조. 보일러.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철제 보일러냐, 이평 보일러냐, 관류 보일러냐, 노통 연관 보일러, 수관식 보일러 해가지고 유형이 나와요. 이 주철제 보일러 딱 보시면 일명 섹션식 보일러다. 섹션식 보일러는 뭐냐면 이렇게 그 주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주철제 보일러로 하는 거. 뭐 조립 해체 반입이 용이하죠. 조립과 해체 반입이 용이하다 기억하시고요.
절수 증감, 이 절수의 증감에 따라 능력 조절이 가능하다. 증가하거나 감소에 따라 보일러의 능력 조절이 가능하다. 주철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압에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고압이 아닌 경우라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내식성이 또 우수하죠. 일반 강판제 보일러는 큰 고압이 견딜 수 있지만 부식이 좀 우려가 되지만 이 주철제 보일러는 부식이 잘 안 가니까 내구성이 오래한 편이다. 수명이 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내구성도 우수하고. 근데 입형 보일러 세우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나빠요. 하지만 설치 면적이 작고 취급이 간단하고 구조가 간단하므로 가격이 싼 게 보통 입형식 보일러라고 하는 거다. 여기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류식 보일러는 뭐냐? 이때 관류와 이 노통 연관 보일러 수관이 있는데 이 관류는 우리가 수관식 보일러와 비교하면 소규모예요. 똑같이 관자가 들어가는데 이 수관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드럼과 수관이라는 그 시스템이에요. 뭐라고요? 수관식 보일러는 드럼과 수관, 물관이 형성돼서 큰 대용량, 무지하게 큰 용량의 고압 전기를 아주 빠르게 발생할 때 좋은 방식이고요. 반면에 이 관류식 보일러는 소규모에 들어가는데 드럼 없이 관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이 있다는 얘기 뭐냐? 관식으로 이렇게 물이 올라가고 그 사이를 때우니까 급속한 증기 발생이 빨라요. 반면에 이제 물의 처리가 좀 까다롭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효율이 높은 방식이 이제 관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큰 규모에는 우리가 드럼과 수관이라는 시스템을 갖춰주고요. 소규모는 관만 만들어주는 방식을 쓰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류 방식, 이 소음 발생에 유의를 해야 되며 물 처리가 복잡하다. 일단 중요한 게 드럼이 없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드럼이 없는 방식. 그 다음에 누승이 작고 효율은 좋은 편이다. 가동 시간이 짧고 증발 속도는 빠르나 스케일 처리가 좀 유의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빠르게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방식. 다만 수관식 보일러에 비해서 뭐가 없다? 드럼이 없고 물관만 있는 형식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노통연관 보일러라는 것은 큰 노에다가 물을 끓이는 방식이니까 얘는 굉장히 보유수량이 많아. 보유수량이 많으니까 물이 안정적으로 끓일 수 있지만 예열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관을 해서 조금 더 효율을 개선하긴 했지만, 그럼에 따라 효율은 약간 증진할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이제 부식이 잘 돼서 수명이 좀 짧아질 수 있더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게 주철제에 비해서는 고가이더라. 이게 노통연관 보일러. 그래서 좀 큰 규모에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설치가 간단하고 에어시간이 길다는 거, 부유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이 안전하고, 반면 수명이 좀 짧고 주철제에 비해서 고가이다. 설명 드시면 되고요. 수관식 보일러, 드럼과 수관을 갖춰서 제대로 물을 빨리 끓일 수 있고 효율이 좋은 방식. 그러나 이제 보유수량에 비해서 설치 면적이 넓어져. 왜? 이 한 물통에 담는 게 아니라 이 배관으로 이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보유수량에 비해서 설치 공간이 넓어야 된다. 다만 이제 전열 면적이 넓다는 건 뭐냐면 파이프식으로 물을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전열 면적,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면적은 넓어서 급속한 증기 발생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수량은 작고 설치 면적이 넓고 전열 면적은 크다. 전열 면적 크다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수증기 발생이 뿌디하게 빠르다. 에어시간이 잠이 짧고 가격은 비싸죠. 드럼과 수관으로 갖춰진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보일러의 용량 산출하고 있는데, 이 보일러의 용량은 이제 전격 출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보일러 갖고 뭘 하겠느냐? 당연히 보일러 가지고 물도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난방도 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예열 부하가 초창기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관 손실이 생겨요. 그러면 이 보일러를 하는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그래, 급탕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돼요. 급탕과 난방은 뭐 정비 출력이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실 부하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예열 부하는 초기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더하면 상용 출력이 되는 거고,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열기의 그 표시 방법이 나와요. 이 방열기 표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하나만. 이렇게 상중하로 돼 있고, 뭐, 16개의 섹션, 뭐, 3-650, 3주형, 높이가 650mm 방열기가, 15A다, 그러면, 곱하기, 몰래기, 유입관이 15, 유출관이 15mm구나. 그림이 이거죠. 일단 섹션 수가 16개. 방열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섹션, 요 절수라고 그러죠. 접시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가 돼 있구나. 그쵸? 16개. 절수가 16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중이라는 것은 얘가 두꺼운데, 이 파이프가 하나, 가운데 하나, 우측에 하나. 그래서 몇 개가 돼? 하나, 둘, 세 개. 3중. 두꺼운 게 3개다. 그래서 요 3 하면 3주형이라 하고요. 아라비아 3 하면 3세주형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 얘도 3이고 얘도 3으로 읽는데 얘는 두꺼운 관, 얘는 세주형 이렇게 얇은 관이 몇 개다? 3개다 라고 해서 3세주형이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3자가 들어가면 똑같이 3이지만 얘는 좀 두꺼운 관, 얘는 얇은 간단한 요 옆에 봤을 때 이거고 높이가 650이고 들어갈 때 15mm, 나갈 때 15mm. 오케이. 그쵸? 요건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기 설치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벽과 간격은 한 5, 6cm 뛴다 보시면 되고요. 교재 250쪽 보시면 이제 이 냉방 설비가 나와요. 이 냉방 설비 보면은 공동육도 에너지 전력 고르사항이 또 나와요. 유사한게 좀 나오니까 보시면 1번 공부했던 거, 2번 3번, 4번, 5번까지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외피 면적비를 작게 해라. 그러니까 노출을 작게 하라는 얘기야. 노출을 작게 해라. 뭐 7번째, 지하 주차장의 환기용폐는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 제어하도록 해라. 8번째, 난방순환수 포함 데스 제어 또는 가변적 제어 방식, 뭐 에너지 저장 방식 에너지 절약 방식 쓰라는 얘기고. 9번째, 거실 층고와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해라. 그러니까 거실의 층과 반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층과 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적으로 봤을 때 이 높이를 우리가 층고라 그래요. 이 높이를 이 반자 높이를 하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층고나 반자 높이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그러면 높은 게 좋죠. 당연히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지나쳐 높으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높으면 단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단점이 에너지는 많이 써요. 왜? 불필요하게 층고가 높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많이 쓰겠죠. 난방을 해도 그렇고 냉방을 해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공사비 비싸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층고나 반자 높이나 기능을 다 충족했다면 가급적 낮추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 부하이예요. 냉난방 부하이야.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냉난방 부하 이해를 제가 원론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유론도 설명했어요.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냉난방 부하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일단 냉방 부하, 난방 부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냉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실내를 목적이 뭐예요? 차갑게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이 냉방이 되면 이 외기는 어떻게 돼요? 외기는 엄청나게 고온이 되죠? 외기는. 그 다음에 난방은 실내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외기는 엄청나게 추워요. 저온이에요. 엄청 춥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냉방 부하라는 것은 언제 부하냐? 그럼 한마디로 언제 돈이 많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 냉방은 외기가 고온인데, 고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고온의 열을 자꾸만 그 실내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덥게, 열받게. 그죠? 그럼 뭐냐? 냉방 부하라는 것은 발열, 온도 높은 거, 한마디로. 이 온도가 높은 발열 또는 열량이 높은 것들이 냉방에 방해를 하는 거. 냉방에 방해한다는 얘기는 내가 냉방을 안 해도 되는데 자꾸만 돈을 들이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열을 취득하는 거.
열을 자꾸만 주는 거야. 열을 안 주면 내가 냉방이 되는데 자꾸만 열이 들어와요. 열이 발열되거나 열이 취득이 되면서 자꾸만 우리가 열을 주니까 냉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난방은 뭐냐? 내가 난방을 해서 열을 갖고 있는데 자꾸만 열이 손실돼. 왜 손실돼? 바깥에 추우니까 열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냉방 요소, 그 냉방부하의 요소는 뭐다? 대부분 고온이야. 몇 도보다? 우리가 냉방 온도, 난방 온도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2도쯤이에요. 22도쯤. 20도나. 그럼 얘보다 온도가 높은 거, 고온인 거 있죠. 이 고온이 얘보다 온도 높아지는 건 다 부하고요. 난방부는 뭐야? 얘보다 온도가 낮아지는 건 부하예요. 얘보다 온도가 낮아지는 거. 그럼 얘보다 온도가 왜 낮아지냐 그랬더니 외기 때문이야. 왜? 바깥이 차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자, 건물 생각해, 건물. 건물에 벽체가 있어요. 벽에 유리가 있어. 벽체가 있고, 유리가 있어요. 자, 자, 생각해 보는 거야. 자, 한겨울, 여기 실내죠? 왜요? 한겨울에는 고온이에요. 겨울철에는, 여기는 저온입니다. 그러면, 이 열이 다 뺏기겠죠?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창이나 이런 벽체면, 이런 것들은 부하가 되는 거예요. 부하. 왜 부하가 돼? 온도가 낮아질 테니까 실내의 온도가 높은데, 그쵸? 이 열을 자꾸만 꼬시는 거야. 밖으로 나가자고. 자꾸만 나가자고 꼬시는 거야. 열을 뺏기는 거죠. 난방이. 그래서 이게 난방이죠. 그래서 이 난방일 때는 이렇게, 벽체나 유리창은, 부하가 되는 거고요. 좀 반대로, 실내가 저온이에요. 냉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온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도가 높아. 바깥 기온이 무지하게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다 뜨겁게 만들어요. 여기 뜨겁게 만들어줘.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은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려고 하죠. 열이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뭐가 돼? 이때는, 벽체나 유리창이, 무슨 부하가 돼? 이때는, 냉방 부하가 되네. 뭔가 이상하네. 분명히 벽체나 유리창은 하나만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더 존재하는구나. 그럼 뭐냐면, 외기에 접한 부분은요, 여름에는 더워지고, 겨울엔 차가워지니까 항상 부하가 되는 거예요. 외기에 접하면. 무엇 때문에? 외기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지금 외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기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우니까 외기에 접해 있는 이런 친구들은 다 모두 항상, 냉방과 난방 모두가 부하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창문을 하나 뚫어놨어. 창문이 약간 뚫렸어, 이게. 뚫렸어. 인위적으로 내가 창문을 열었다 그러면 환기가 되고, 인위적으로 내가 창문을 열었다 그러면 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틈새, 이렇게. 틈새가 생겼어요. 이 틈새는 뭐야? 내가 인위적이지 않게 열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환기는 내가 막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기해 봤더니 환기한다 그러면 공기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뭐가 돼? 얘는 현열부하고 잔열부가 존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애들은 공기까지 이동하지 못하니까 수증기 이동을 동반할 수 없어서 현열부예요. 근데 이 공기가 이동하는 것은 공기 중에 수분까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는 잔열부하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수증기가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환기나 틈새처럼 공기가 이동하는 거, 공기가 유통하는 이러한 그 요소에는 현열부와 잔열부와 동시에 존재하고 냉방부와 난방부와도 동시에 존재하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이게 이제 뭐 부하라는 게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외기에 접하는 부하 말고 실내 부하가 있어요. 실내 부하. 그러면 실내 부하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 이 실내 부하라는 것은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내부야. 여기 사람들, 그쵸? 애들, 그쵸? 이것도 이 사람들이 다 몸에서 열을 내거든, 열을. 그래 열을 내죠. 열을 내니까 뭐야? 발열이고 온도 몇 도예요? 36.5도. 응? 이 인간이 36.5도인데 살아있는 인간이
22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뱀이 아닌데?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항상 무슨 부호밖에 안 돼? 냉방부하만 존재하는 거야. 냉방부하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얘는 냉방부하만 되는데 사람이 땀을 흘려. 땀을 흘리니까 얘는 냉방부하인데 현열과 잠열부가 다 존재하는구나. 하지만 난방부하가 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많아서 열을 뺏긴다? No,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 많으면 덥지 열을 뺏기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난방부하는 열을 손실하는 부하이기 때문에 인체 자체가 난방부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명이 있어요. 조명. 이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요, 덥죠? 발열 요소예요. 점점 높아져. 하지만 얘가 뭐야? 온도가 22도 이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 조명 때문에 부하가 된다? 난방부하가 된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조명은 항상 무슨 부하만? 냉방부하만 존재하는데 얘는 수증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뭘로 봐야 돼? 현열만 존재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부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일사가 있어. 일사는 이제 외부 창문을 통해서 열이 들어와. 창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열을 주지만 일사라는 것은 고온의 열을 줄 뿐이지. 그렇죠? 얘는 뺏진 않죠. 그러니까 무슨 부하? 얘는 냉방부하 중 현열부하이기 때문에 일사의 영향을 내게 하는 상당 외기온도도 냉방부하구나. 상당 외기온도는 일사에서 열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는 냉방부하 중 현열부하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죠. 요걸 통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다? 우리 교재. 그래서 상당 외기온도는 뭐라고요? 냉방부하 현열만 존재하는 거. 아주 쉽네, 그죠? 자, 이거 항상 공부를 쉽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냉동 능력이 나와요. 교재 251조. 냉동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냉동 능력을 보면, 외우셔야 돼. 0도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도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냉동 능력을 냉동톤이라 하더라. 우리가 이제 냉동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냉방을 해야 되잖아요. 냉방한다고 해서 여러분 몸을 냉동시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양을 따지다 보니까 뭔가 이 지표가 필요하고 뭔가 기준이 되는 그 척도가 필요할 텐데 이걸 뭘로 할까요 했더니 그래 그냥 물론 우리가 인간을 냉동시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계의 능력을 봤을 때 냉동 능력이라는 걸 우리 검토해서 표준치로 삼자라고 했고요. 그럼 표준치로 삼을 때 0도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도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능력을 1냉동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사실 이 냉동톤에 보면 79.68kcal가 나와 킬로그램당. 이게 어디서 봤을까요? 융해자멸이거든요. 0도의 얼음을 0도의 물로 만드는 능력이 79.68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음을 물로 녹이는데 79.68kcal 필요하면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데 똑같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 융해자멸 자체를 79.68kcal/kg을 이용했고 여기다가 1톤이니까 1000kg을 곱하고 24로 나눠주면 3320kcal/h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각국의 냉동톤이라고 해서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탑이라고 나와요. 이 냉각탑은 그러면 냉동을 목적으로 할까? No, 그건 아닙니다. 이 냉각탑의 중요 기능은 우리가 배열이야, 배열. 뭐라고요? 배열. 열을 버리는 겁니다. 열을 버리는 거. 그래서 이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쿨링타워라는 것은 증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냉동 목적,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열, 정확히는 뭐다? 배열보다는 방열, 열을 버리는 거,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열, 열을 방출한다, 열을 버린다 이 뜻입니다. 냉각탑. 열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선한 곳에 있어야겠죠. 공기가 잘 유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열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설치 위치 보면 1번, 2번, 3번이 있고요. 이 냉각탑의 정제도 보면 자연대기식 있고 강제 통풍식이 있어요. 자연대기식. 강제로 통풍하는 식이 있고요. 이 강제 통풍식은 개방식이 있고 열폐식이 있고.
그렇죠? 밀폐식이 있고, 이 개방식은 우리가 대향유형이 있고 직결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폐식은 특수냉각탑. 이 전산실용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연주 사용하는 냉각탑은 밀폐식이다. 밀폐식 보시면 돼요. 전산실용. 그 다음에 규제 252쪽 있죠. 252쪽 보면 이제 냉동의 원리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압축식과 흡수식은 무지하게 중요하죠. 별표. 압축식, 흡수식 비교 있죠? 1번. 이거 별표 5개. 여기서 술제가 많이 됐죠. 비교하는 거. 비교. 이 비교를 알도록 제가 또 그림을 또 그려주죠. 그림을 그려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압축식 사이클이 있어, 일단. 응? 일단 증발부터 시작해요, 저는. 증발. 압축. 응축. 흡수식 사이클은 응축기에 연결된 게 바로 뭐예요? 쿨링타워죠? 응축기에 연결된 게 바로 뭐예요? 쿨링타워. 우리가 중요한 목적은 냉동 목적을 달성한다. 증발기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응축기. 공통상이네, 그죠? 그러면, 압축식의 포인트는 뭐야? 압축과 팽창. 흡수식의 포인트는 뭐다? 흡수와 재생. 그쵸? 흡수와 재생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리톤 브롬 화물라는 흡수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흡수식의 냉면은 뭐다? 물입니다, 물. 굉장히 안정적인, 재료죠? 물.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흡수식은 냉매를 물을 이용하니까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 하지만 예행 시간이 길어요. 물을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설치 규모 같은 게 면적이나 중량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방식이 흡수식이더라. 얘를 부정하면 이 방식이 돼요. 그래서 보통 압축식 사이클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원심력을 이용하는 터보식 냉동기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터보식. 작년에 얘기했었죠. 터보식 많이 이용됩니다. 근데 굳이 딴 값을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터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심식 압축이라고 해서 원심식 압축기라고 해서 고속 회전하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 터보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냉동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압축은요, 고온고압의 과정을 거쳐요. 가스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냉매가스를. 응축일 때는 우리가 방열, 뜨거운 열이 올라갔다 이렇게 순환수가 이동합니다. 팽창은 느슨하게 해주는 거야. 느슨하게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저온 조합 상태에서 쉽게 증발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생기인데, 이 재생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별표. 왜 별표일까요?
이유가 있겠지. 이 재생기는요, 우리가 이 단효용이 있고, 이 단효용 방식이 있고, 이중효용 방식이 있어요. 물론 삼중효용도 지금 뭐 개발 중이라 하는데, 어쨌든 이중효용 방식. 단효용보다 이렇게, 이중효용은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고혼 재생기와 이 저혼 재생기로 우리가 두 사이클, 두 번 돌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성적 계수가, 냉동의 성적 계수 효율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냉동기 성적 계수가 더 좋다 생각하시면 돼. 냉동기 성적 계수가 이중효용 방식이 더 높아진다. 여기 밑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화면에 잘 보시는 거예요. 냉동의 성적 계수가 우수한 방식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있다? 재생기 또는 교지 사람에 따라 발생기라고 그래서 이 재생기를 또 이 발생기라고 하는 분도 있어. 발생. 그래서 우리 재생기를 발생기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출제하신 분마다 약간 쓰는 용어가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사이클에 대한 얘기, 사이클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뭐 쭉 설명드린 거고, 압수냉동기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 나왔죠. 유형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무슨 유형이야? 뭐 왕복동식 있고 회전식도 있고 뭐 나사식도 있고 원심식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터보식이구나. 나머지는 뭐 이런 게 있다. 보시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제가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냉동기 압축기를 압축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K시간 설때는 회전날개 고속회전은 회전날개 원심력 고속회전을 이용한다. 뭐가 돼? 터보식 압축기. 터보식 압축기. 수식 냉동기 설명드렸고요. 넘어가시고 예, 다 드렸습니다.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254쪽에 몰레르 선도와 성적 계수인데 요거만 공부하면 되겠네. 자, 그럼 몰레르 선도와 성적 계수는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만. 우리가 이렇게 압력이 있어요. 압력. 여기 엔탈피가 있습니다. 여기. 엔탈피는 열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몰레르 선도를 보면 포화증기선 그 생략하고 일단 증발부터 이렇게 증발 과정이 있고 이렇게 압축 과정이 있겠죠. 이렇게 응축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팽창 과정이 있어요. 이 압축식 사이클의 어떤 사이클을, 냉동 사이클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증발기, 여기 열량이 있겠죠, 열량을 아주 단순하게 시켜요. 0에서 5에서 10에서 얘를 얼마로 볼까? 18이라고 보죠. 8. 그렇다면 이 사이는 얼마입니까? 델타는 10 빼기 5니까 5가 될 거고 얘는 델타는 8이 되겠죠. 8.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냉동 목적이 여기죠. 냉동 목적이야. 냉동 목적. 그럼 냉동 목적은 5야. 5죠. 근데 얘가 뭐 압축 열량이죠. 그럼 이거 차이가 얼마야? 8. 압축 열량분의 열량은 열량은 뭐냐? 압축 입구가 있고 여기는 출구 있죠. 이 압축 열량 출구에서 입구를 빼면 얼마가 나와? 델타는 8이 나왔고 냉동 목적, 냉동 효과는 10에서 5 뺐죠. 델타는 얼마가 나와? 5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8분의 5죠. 8분의 5라는 것은 뭐 0.x네, 그렇죠? 0. 얼마니까 별로 안 좋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압축 열량은 많은데 이 압축 열량에 비해서 증발량이 작죠. 증발량이 작아. 그렇다면 이제 얘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증발의 압력이 있죠. 증발 압력을 좀 높여줘. 높였더니 이렇게 숫자가 계산돼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13이더라. 13.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8로 됐죠. 얘는 14, 15, 16, 17, 18, 5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때 뭐냐면 증발기 압력, 증발 압력 자체를 상향시킨 거예요. 사이클에서 상향했더니 그 결과는 뭐냐? 아까처럼 델타 5분의
델타 파가 8이 되니까 5, 1, 5, 6, 7, 8, 5, 6, 30, 1.26, 그쵸? 그쵸? 1.6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냉동 효과가 더 좋아졌네. 무엇 때문에? 증발 압력을 높였더니,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적 계수가 향상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요거 말고 이렇게 지어주고 어떤 방법도 있을까? 그랬더니 뭐 우리가 응축기의 응축, 울축, 압력을 이렇게 하향으로 바꿔줬더니 얘는 변함이 없는데 얘가 얼마로 변했느냐? 얘가 그 델타가 4로 바뀌었더라. 요 차이가 얘가 14더라. 그러면 요때 이 응축 압력을 하향으로 내렸더니 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델타 4분의 델타 5니까 어쨌든 뭐 1.x로 4, 428, 1.25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이렇게 성적표에서 낮았던 걸 이렇게 개선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증발 압력을 높이든지 응축 압력을 낮추든지 하면 성적 계수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성적 계수는 기본적으로 증발 출입 열량, 압축 열량이 있으면 압축 열량분의 증발 출입 열량, 이거 냉동 목적이니까 압축 열량의 출입열분의 증발 출입 열량의 어떤 거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교과가 이제 어디가 끝나는 거예요? 254쪽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히트펌프는 회로를 바꾸면 난방의 성적계수 높아지는 편입니다. 난방의 성적계수 높아진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